글로벌 히스토리 휴머니즘 토크쇼.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사담회. 오늘도 만능 지식 테이너시죠. 곽재식 교수님 함께하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인물의 삶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하도 상을 많이 받으셔서 문학상 컬렉터로 불리는 분이죠.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작품으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 김중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설 쓰는 김중혁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네. 무척 설레고요. 네. 아는 사람이지만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제가 오늘 나왔으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의 선수 오에 겐자부로 1935년 일본에서 태어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대작가인데요. 취미는 수영, 특기는 프랑스어.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프랑스 시를 번역했다고 하고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쓴소리를 낸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아는 사람 오에 겐자부로의 몰랐던 이야기 인물사담회 지금 시작합니다. 설명해 주신 거에 저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프랑스 시를 번역했다. 잠 안 올 때 뭐 하세요? 저도 이제 시를 읽으면 5초 만에 잘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죠. 예. 수면용으로? 바로 잘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오에 겐자부로 이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오에 겐자부로를 모르면 무식한 건가요? 아니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시죠? 무라카미 하루키랑 다자이 오사무밖에 몰라요. 전 읽었어요. 가세히 오사무를 안다는 건 굉장한 다독가인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 좋은 분. 지식이. 아니 왜냐면 분명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해 겐자부로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편하게 보시라고 그쵸. 제가 한번. 저는 기억 속에서 어떤 걸로 많이 남아있냐면 예. 한 90년대쯤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상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면서 들썩들썩 하면서 네. 노벨 문학상 정도면 우리나라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오해 견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덜컥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일본처럼 뭐 어쩌고 이런 걸로 한창 좀 문학계가 술렁술렁했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90년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오에 겐자부로가 유명한 작가가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에 겐자부로를 읽기 시작했다가 생각한 만큼 재밌지는 않네. 어렵고 울적하고 좀 울적해. 예.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20대 때 저도 이제 소설을 쓰면서 이 불명확하고 한계가 많은 이 언어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 오에 겐자부로 역시 언어의 끝까지 한번 추구해보고 아주 지적인 문장을 쓰셨던 작가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문장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독특한 나만의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의 스승님이기도 하신 거죠. 그렇게까지. 자, 그럼 먼저 잘 알려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오해 겐자부로는 1994년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합니다. 수상 소감이 아주 굉장한 화제였어요. 네.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두 분 계세요. 가와바다 야스나리, 설국을 쓰셨던. 설국. 네. 그분이 상을 받았을 때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일본의 나라는 수상 소감을 하셨어요. 굉장히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데 완전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 사람이 바로 오에 겐자부로입니다. 두 번째 상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일본의 나를 약간 뒤로 까는 것 같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일본이 아름답지 않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매모호한 일본의 나라는 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제가 그 수상 소감문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일본어로? 하이. 자, 죄송합니다. 오에 겐자부로의 노벨상 수상 소감.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아름다운 일본의 나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것은 극히 아름답고 또한 극히 애매모호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얼룩진 쓰라린 기억을 가진 인간으로서 저는 가와바타처럼 아름다운 일본의 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파괴의 광신이 국내와 주변 여러 나라 인간의 바른 정신을 짓밟았던 역사를 가진 나라의 한 인간으로서 소설가인 저의 작업이 작가와 독자를 시대의 고통으로부터 모두 회복시켜 각각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인으로서 상을 받아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수상소감을 한다는 거.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말처럼 이 사람은 정말 이성적이고 객관적이어서 일본이 잘못한 것을 사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본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초반에 교승재 씨가 소개할 때 그 양심이라는 단어를 예. 쓰셨잖아요. 근데 되게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었네요. 이게 엄청난 용기가 있는 일이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는 게 이렇게 노벨상 수상 직후에 제일 많이 막 조명 받을 때거든요. 저 사람이 뭔 말 하는지 막 다들 들으려고 하고. 근데 그때 약간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의 말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할 만은 하겠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자국의 궤. 용기도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굳이 정화를 해야 되나? 라고 하지만 오해 겐자불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서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겠다. 노벨상 수상 이후의 행보가 궁금해요. 이유도 비슷한데요. 일왕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문화훈장, 공로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그 어떤 권위도 민주주의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건 진짜 너무 멋있는 말이어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일본이란 사회를 또 생각을 하면 이분한테 한국인의 피가 조금 섞여 있나요? 한국인의 피보다는 네. 세계인의 피. 그러니까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국경을 넘나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야,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런 양심을 갖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한결같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한결같다. 대학 때 글을 쓰기 시작한 후부터 이제 말년에 이르기까지 늘 똑같은 행보를 취하셨는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쓴소리를 하고 지적하고 그런 삶을 늘 살아오셨거든요. 私は日本がアジアに対して特にこの朝鮮半島の人々に対してどんなに大きい犯罪を犯したか今もその犯した犯罪というものをよく償い切っているとは言えないもともと償い切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なものを犯してしまった 야, 이게 사실 그냥 수상 소감을 할 때나 어떤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굳이 나서지 않고 중립의 언어를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도 적극적이었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럼 일본의 어떤 시대적 상황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시대적 상황이 작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이에 겐자부로가 어렸을 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20세기 초에 일본이 급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쟁을 많이 일으키던 시대였죠. 19세기 말에 메이지 유진 이후에 일본도 유럽과 같은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저기에 식민지 같은 것도 만들고 많은 나라를 한번 정복해보자. 뭐 만주사변, 중일전쟁, 뭐 우리나라를 뭐 식민지배 했던 거, 심지어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영국, 미국하고도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해가 1941년이었는데 오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살 때였습니다. 그때쯤. 근데 이 전쟁 중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해 겐자부로가 초등학교 시절인 이 시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은 전부 다 일왕의 신민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뭐 칼을 차고 있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 하시는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 조직 자체를 그런 어떤 엄격한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서 군대식 조직을 적용을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지금 사실 학교의 모습도 군대 그 연병장이랑 그 사열대 모습이랑 약간 그렇죠.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약간 군대의 연대장 역할 같은 걸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다가 1945년에 일본이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해 겐자부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에 일본은 전쟁 중이었고 이제 중학교 갈 무렵에는 패전국이 된 거네요.
굉장히 좀 갸웃거리면서 받아들였을 세상일 것 같아요. 변화가 너무 빠르고. 책을 보면 실제 이제 오해가 학교 생활을 적은 게 있는데요. 예. 네. 교장이 이제 매일 매질을 하고 학생들을 불러서 천황폐하께서 죽으라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것이냐? 교장이 직접 네. 그런 교육을 받아. 그럼 이제 답정할 할 네. 할복해서 죽겠습니다. 으악! 라고 답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애기들한테요. 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워서 답해야 되는. 40줄을 바라보는 제가 들어도 너무 끔찍한데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 두렵고 그게 무서운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사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줄줄이 질문 받는 거잖아요. 이제 뭐 세워놓고 그러면 일단은 똑같이 하긴 해야 되는 앵무새처럼 딱 확인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건 보통 강의 아니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오해견잡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해견잡으로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답을 안 하고 싶은데 천황이 이 시골의 나를 알까? 나 한 명 빠진다고 알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늦었잖아요. 네. 그러면 늦으니까 왜 대답을 안 해? 하고 때리고. 그때 오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나는 무참히 폭력을 당하는 어린이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야 되겠다. 이야기를 써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말 중에 작가와 척지지 마라. 글로서 복수하는 사람들. 작가님한테 잘 살겠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작가들은 이런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나는 이런 아이에 대한 글을 쓸 거야. 자, 그래서 오해는 전쟁이 끝나고는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은 에세이죠. 바로 나의 나무 아래서. 네,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전쟁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자 제대로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깔닥은 여름 중간까지는 천황이 신이라면서 그의 사진에 인사를 하게 하고 미국인은 인간이 아니라 귀신이나 짐승이라고 말씀했던 선생님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한테 제대로 말씀도 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천황은 인간이고 미국인은 친구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거니까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뭐지? 이상한 거잖아요. 맞아,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 맞아.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사실 이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오해견잡으로는 거기 세뇌당하지도 않고 생각으로나마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게 소설을 쓰고 문학을 한다는 건 이중국적자로 산다는 일 같거든요. 이중국적이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태어나면 자기의 나라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문학을 하는 순간 또 하나의 나라가 생기거든요. 문학이라는 나라. 세상에. 문학국. 오해견잡으로는 첫 번째 주어진 나라인 일본보다 두 번째 자기가 선택한 문학이라는 나라를 더 좋아했던 게 아닐까. 이래야 문학상 타는구나. 진짜 야. 너무 멋진 말이다. 어디서 써먹어야겠다. 적고 계시네요. 저도 진짜 상 하나라도 콜렉팅 하고 싶거든요. 아니 상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상과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입니다. 대중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요. 그렇긴 합니다. 네. 오해견잡으로가 작가가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네, 같아요. 집안이 부유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어머니도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걸 해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주고 싶어가지고 책을 사주긴 했는데 어릴 때 저도 그랬는데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보게 돼요. 가난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문학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머니와의 이야기는 이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심한 뒤에 오해는 날마다 식물 도감을 들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날 오해는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고 이틀 뒤에야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조난당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 후에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 난 죽는 거야? 난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죽을 겁니다. 더 이상 어쩔 수도 없어요. 하고 말씀하셨는걸? 어머니는 잠시 동안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 네가 죽더라도 내가 또다시 널 낳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치만 그 아이는 지금 죽는 나와는 다른 아이가 아닐까? 아니야, 똑같아. 내 몸에서 태어나서 네가 이제껏 보고 들었던 것들과 읽은 것, 너 자신이 해왔던 일들 모두를 새로운 너한테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러면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말을 새로운 너도 사용하게 될 테니까 두 아이는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야. 낭독이 너무 네. 아이와 엄마의 목소리가 구별되게. 엄마, 난 죽는 거야? 난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죽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 너무 오해 어린 시절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네. 사실 좀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게 약간 과장해서 하면 너무 꽁트 같아 버릴까 봐 좀 기름기를 좀 뺐습니다. 이 담백하게 하신 약간 거죠? 중화시켰는데 예.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고 경험한 게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만드는 거니까 다시 태어난 아이에게도 같은 것을 읽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 야, 어머니도 예사롭지 않은 분이시네요. 한 사람을 작가로 만드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뭐 체험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했던 말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기억들이 한 사람을 작가로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읽어주신 이 대목이야말로 오해가 어쩌다 오해가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이네요. 이 사람도 저는 오해 겐자브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였던 이타미 주조, 영화 감독으로 나중에 성공하시는 분이죠. 오. 이타미 주조가 좀 방황하고 있을 때 친구가 좋아할 만한 추리소설, 탐정소설을 썼는데 그게 대작가 오해 겐자브로가 처음으로 쓴 최초의 소설이었다라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근데 동기도 너무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우정을 위해서, 친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소설을 썼다는 건데. 아까 처음에 이 오해 겐자브로는 뭐 프랑스어 시를 뭐 번역하고 이런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프랑스 시인 중에 랭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이고, 유명하죠. 예, 랭보의 시를 번역판이 아니라 프랑스어 원문으로 읽으면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게 또 언어의 어떤 매력이다. 이런 거를 오해 겐자브로한테 처음 심어준 사람이 이타미 주조였다라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진짜 잘 만났네요. 그러니까 이타미 주조는 영화계에서 일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해 겐자브로의 어떤 문학적 분신, 예술적인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 남학생끼리는 이제 친구가 되면은 뭐 글을 써왔다 그러면 야 집어쳐, 태워버려. 야 일기장 해놨어. 뭐 이런 그냥 이렇게 식으로. 거칠게 얘기하고. 감수성이 요만큼이라도 나오려 그러면 짓밟아버리거든요. 사람마다 인생에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일 때가 있어요. 우연히 이타미 주조가 선택해준 랭보가 어쩌면 오해 겐자브로의 평생을 진짜 만들어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그런 시기에.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친구를 위해서 글을 쓰던 오해 겐자브로는 언제 진짜 작가가 된 건가요? 동경대학 신문에 투고한 소설이 있는데 기묘한 일, 기묘한 아르바이트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대학을 다니는 한 학생이 네. 개 150마리를 안락사 시켜야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야기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센 세다. 너무 소재를 강한데요? 선택을 했고 이걸 이제 쓰고 나서 편집자가 괜찮다, 잘 쓴다, 한번 소설을 써봐라 했던 게 23살이고 그리고 대학 때 썼던 사육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데뷔작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 소설로 아쿠다카와상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최연소로 받았어요. 당시에. 기묘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처음 쓴 소설인데 잔인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작가들이 자극적인 내용을 이렇게 비춰야지 사람들이 눈이 많이 가고 호기심이 생겨서 보니까 자극적인 내용을 써야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 보통 뭐 연쇄 살인마가 나와가지고 온갖 잔인한 일을 하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줄줄줄 쓰죠. 오해 겐자브로는 일단 소재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회의 한 구석에서는 언제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거를 보면 너무나 잔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되게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 그 소설 보면 이 개들이 훈련받은 개들이기 때문에 짖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철망을 넘어가는데 개 150마리가 한꺼번에 자기 딱 돌아보는 300개의 눈이 나를 바라본다. 짖지도 않는다. 그런 기묘한 장면들을 되게 잘 그려요. 그래서 그런 아주 가벼운 장면 그 속에서 뭔가 잔인함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되게 둔중하게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23살. 네, 23살에.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너무 훌륭한 책이지만 강용 훈련사님은 보면 안 되겠네요. 근데 뭐 어떤 소설들이 좋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눈으로 읽는 거지만 어떤 소설들은 다 읽고 나면 냄새가 느껴지거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이 기묘한 아르바이트를 보고 나면 개 비린내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개 시체를 들고 가는 그 장면을 너무 잘 묘사를 해가지고 다 읽고 나면 어딘선가 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 횟집에서 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창피해요. 예. 자기는 난 소설에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송곳이 약간 바지를 뚫고 나오듯이 재능을 숨길 수 없이 나오게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또래 젊은 작가들하고 모임도 또 결성을 해요. 젊은 일본의 모임이라고 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변혁하고 개혁하는 행동들을 하기 위한 시도들을 했다는 게 데뷔 때부터 있었던 거죠. 글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좀 모임도 하고 네. 대화도 나누고 그랬던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일본 역사에서 가장 큰 집회가 1960년 안보투쟁. 안보투쟁에도 참여하면서 초기에 오에 겐자부로는 사회 변혁을 꿈꾸었던 그런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문학 세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확 바뀌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결혼 그리고 결혼. 아들의 탄생 때문에 문학 세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타미 주조가 오에 겐자부로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사람이었다라는 맞아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타미 주조의 여동생하고 결혼합니다. 오, 가족이 귀인이네요, 됐네. 귀인. 멤버 소개시켜줘. 근데 그러네. 동생과 결혼하고 빼놓을 수가 없네. ある日伊丹十三が病気になりましてね私のところに本を借りるようにと言って妹さんをこう送ってきたわけその妹さんを見ましてね私は学者になることをやめようと思ったこの人と結婚して生きていこうと思ってそこで小説の費用を小説を書いてそれを売って生活の費用にすることにしましてすぐ結婚しました 야, 아예 내던지셨네 인생을. 아니 근데 오해견적으로 이분은 그냥 거침이 없네요. 예. 네, 뭐 행복하. 와. 정말 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학자가 되기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글을 써서 내가 식구를 먹여 살리겠다 이런 마음도 먹었고 뭔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근데 작품 세계가 뭐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첫 아이의 출생이 이제 오에겐자부의 삶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기게 되는데 아이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이제 오에겐자부르가 된 첫 번째 이유가 일본에서 태어. 일본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아들 때문인데 둘 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운명 같은 것인데 첫 번째 아이가 뇌 헤르니아라는 무슨 병일까요? 앓고 뇌 좀 생소하긴 한데. 이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헤르니아라는 게 이제 탈장을 헤르니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뇌가 탈장 같은 증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뇌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이제 목숨은 건지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다라고 하고요. 수술을 결정할 때 오에 겐자부로가 출생 신고서하고 사망 신고서를 같이 작성을 했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다행히 수술 후에 히카리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히카리잖아요. 근데 이 히카리가 빛이라는 뜻이라고. 그 자기에게 빛이 되어 주었으면 하고 바랐고 어쩌면 그게 이제 오에겐자부르에게 실제로 빛이 된 것 같아요. 아들이 6살 때까지는 그러니까 식물 인간과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희망을 본 게 히카리가 어느 날 새소리에 갑자기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는 소리에 특별한 감각이 있구나,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된. 오. 당시 상황이 오에겐제버 에세이 이 회복하는 인간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히카리가 산새 소리에 흥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자 아나운서가 먼저 새 이름을 말하면 그 새 소리가 이어져 나오는 레코드를 테이프에 옮겨 담아 하루 종일 들으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여름을 보내러 갔던 산장에서 숲을 통해 들려오는 호숫가의 새 울음소리에 히카리가 흰 눈썹 뜸부기입니다 라고 아나운서의 억양으로 말한 것이 히카리가 말한 최초의 인간다운 낱말이었습니다. 그와 세계 사이에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뒤따라가듯이 언어가 한마디씩 히카리와 우리들 사이에서 리얼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와.
어떻게 보면 그때 흰 눈썹 뜸북입니다라고 했을 때 뭔가 히카리가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감각보다 소리에 민감하다라는 걸 눈치를 채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이걸 실마리로 좀 그쵸. 삼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감각을 했을 것 살려서. 같은데. 근데 오해 견자부루가 언어에 예민하고 그 문장 실험을 많이 했던 게 어쩌면 저는 이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적을 때마다 마치 히카리가 처음으로 내뱉는 말처럼 세상에 없는 말을 적는 거잖아요. 예. 그게 작가이고 그런 작가는 모든 문장에 모든 단어에 예민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해 견자부를 어떤 사람은 약간 어려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낯설게 느끼는 게 이 히카리 영향이 아닐까.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이제 히카리에게 자주 들려줬는데 네. 들려주면은 얘가 약간 반응을 하면서 비슷하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확실히 소리에 재능이 있나 보다. 가장 이 오해 견자부르 부부에게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마도 예.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들어본 음악인 것 같은 곡을 연주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히카리가 작곡했던 엄마야. 압도될 수 있는. 여긴 드라마가 많네 이분 삶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풍경들을 곡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히카리에게는 내가 내뱉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음악이라는 언어로 내 마음속에 있는 풍경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과연 장애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해요. 네. 또 다른 능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머 너무 소름 돋아. 너무 멋있어. 소리가 완전히 이름처럼 빛이 된 건. 맞아 멋있다. 문학을 하면서 약간 힘들고 괴로운 지점이 뭐냐 하면 네. 문학은 언어로 해야 되잖아요. 네. 되게 한정적이고 좁은 것밖에 묘사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글 쓰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음악을 들을 때거든요. 왜요? 폭이 넓어. 음악을 들으면 수만 가지 생각이 피어오르잖아요.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훨씬 더 광대한 세계를 더 스펙타클하게 보여줄 때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정적. 되게 한정적이구나. 바이엘부터 배우셔야겠는데요. 몇 번까지 치셨는데요? 전 트레인 30까지 쳤어요. 40까지 쳤습니다. 그런 걸로 자랑을 하시는군요. 뭐 비빌 게 40은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40은요. 재즈 예. 넘어가면 엄청 어려워요. 자, 그럼 히카리는 그 후로도 계속 음악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5년까지 4개의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두 번째 앨범 크게 성공을 거둬가지고 일본에서 골든 디스크 대상을 받았을 와. 정도라고 합니다. 히카리가 어떤 음악을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뭘 많이 다녀올게요. 준비하셨군요. 이거 참 옛날식 방식이지만. 뭐죠? Dreams are my reality. 이게 바로 밤의 카프리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2005년에 히카리가 70세를 맞이하는 아버지 오에 겐자부로의 고희를 기념해서 만든 노래라고 하거든요. 7년 동안 작곡 이론을 배워가지고 완성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60歳であと10年生きたらもう70歳だよ大体もう年寄りだね僕は光をどうやっていこうと思ってるのそっちやっぱり音楽を作っていくのそうか私はね、どれうんなんだって詩は書けないけどねあ詩を書けないから音楽だけでその詩のある歌を作りたいの作ろうかと思ってるの将来 아들이 이제 좀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본인은 노인이 돼 가고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내가 먼저 떠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아들을 좀 돌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또 저런 질문을 예. 하셨던 것 같아요. 음악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약간
왜 음악 들을 때 약간 어떤 이미지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한 동트기 전에 약간 좀 어둠이 약간 있어. 그리고 물 앞에 있는데 그래서 물 색깔도 약간 푸르스름해. 그거를 딱 지켜보고 있어. 한 여자가 이렇게 쓸쓸히 그런 여자의 뒷모습을 상상했어. 장도연 씨는 소설을 한번 써보시면 어때요? 글을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경쟁자가 많네 이거. 이거 지금 이 음악을 글로 번역한 거잖아요.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문장 같은데. 아니에요. 감수성이 남달라요, 진짜. 그대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 근데 진짜 계속 듣고 싶어지네. 원래 클래식 잘 모르는데.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네. 히카리의 탄생이 문학 작품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 초기의 문학이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사회 모순을 지적하는 그런 글들이었는데 네.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히로시마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원폭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여행을 하면서 아, 나에게 주어진 글쓰기의 운명이란 이런 것이구나. 약자들 편에 서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곳을 봐야 하는 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들을 위해서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럼 히카리에 대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접적으로 드러난 책이 있을까요? 네, 이 개인적인 체험이 이게 94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줄거리가 이제 학원 강사인 주인공이 버드예요. 버드. 이 사람은 꿈이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모아두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에게 희귀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여행을 가려고 모아두었던 돈으로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킬 것인가.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정신적 방황에 빠져들게 되면서 히미코라는 옛날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그 집에 가가지고 술을 같이 마시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그 히미코가 계속 이 아이를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라고 종용을 하니까 결심을 합니다. 그래, 아이를 그러면 포기를 하자. 왜냐면 제가 유일하게 본 이제 책인데 네네.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스토리가 저를 되게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마지막 챕터에 조금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좀 약간 정신이 환기되고 읽으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해소가 좀 되는.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혹시 이제 보실 분들이 계시면 중간에서 그만두지 마시라. 끝까지 다 읽으시라고. 맞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충격적인 설정인데 실제로 그럼 오해겐잡으로도 그런 마음을 먹었었던. 사실은 그 뒤스토리가 돼 있는데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합니다. 예. 수술을 했어요.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있는데 오지는 게 밝혀져요. 의사가 잘못 본 거예요. 네. 혜린이 아니었어.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왕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쓴 이야기를 결말은 좀 행복하게 왠지 꾸미고 싶다라는 게 이거 자체가 나라는 인간의 어떤 솔직한 한 모습이다.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있는데 네. 초반에 이제 그 버드가 네. 이발소에 가서 이발소에 가면 이제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얹어주잖아요. 그걸 딱 얹어주는 순간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립니다. 옛날에 저 어떤 만담이 있었는데 이발소에 심부름 끈 소년이 타올이 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를 손님 얼굴에 얹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발소에 가서 타올을 누가 얹어주기만 하면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작가들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목을 쓸 때는 진지하게 쓰지 않고 농담조로 쓰거든요. 저는 오해겐잡으로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뜨거운 타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들고 있어야 된다. 들고 있어야 한다. 이게 아버지의 의무고 작가의 의무다. 그걸 손님의 얼굴에 놓는 순간 그 뜨거운 타올을 얼굴에 덮어 쓴 손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는 뜨거워도 들고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작가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이 작가 오해 그리고 아버지 오해로서의 다짐 같은 장면 같았어요. 야, 역시 같은 글을 읽어도 깊이가 다르네요. 난 그거 읽고 뭐야 이렇게 불친절한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이 책 자체가 네. 사실 독자들이 느끼기에 그냥 흔히 이렇게 막 술술 읽히는 좀 쉬운 문체는 아닌 것 같아요. 초기작 보면 기묘한 아르바이트 같은 문장은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평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오에 겐자부르가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을 문장으로 쓰다 보니까 더 좀 산염적이고 좀 복잡한 문장들을 많이 쓰면서 오에 겐자부르의 표현에 의하면 출판이 거듭될수록 독자들이 줄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나의 문장은 이제 확실히 낡은 것이 되었다. 낡은 것이다. 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장 실험도 많이 했거든요. 새로운 문장을 쓰고 싶어가지고 대작가도 매번 이렇게 실험하는. 이런 고민이 네. 있구나. 이 시기에 이미 아쿠타가와상 수상 작가인데 그렇죠. 딴 사람들 막 다 따라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러면서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는 지금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내 생각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노력을 했다. 여전히 어렵다. 대작가가 이런 거를 고민하셨군요. 그러니까요. 자, 1994년 일본에서 소설가로는 두 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거절하는 해프닝이 있었대요. 뭐 거절을 하려고 해서 거절한 것은 아닌데 스웨덴에서 걸려온 전화를 아들 히카리가 처음 받았다라고 합니다. 히카리가 전화 받는 걸 좋아했대요. 그게 약간 취미였대요. 히카리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스웨덴에서 전화가 온 건데 거기다 대고 처음에 노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수상한다는 근데 왠지 그렇죠. 그때 당시 오에겐자부로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왠지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고 나서 히카리도 나름대로 뭐 감이 있어 이 장난이 아닌가 보다라고 느꼈는지 아버지한테 전화를 넘겨줬는데 겐자부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노벨 문학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수상을 다시 그건 받는다. 받겠습니다. 받아야지, 노벨 문학상은 받겠습니다. 합니다. 네. 노벨문학상은 한 작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 활동과 사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정치 활동도 상관이 있어요. 다 보는. 네, 그걸 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상이에요. 노벨문학상은.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노벨상을 받게 된 계기가 아마 이 많은 원년의 풋볼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에 겐자부로의 중기 대표작이자 가장 오해다운 소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만엔 원년의 풋볼. 네. 자, 근데 일본의 최고작 중 하나로 꼽혀온 만엔 원년의 풋볼입니다. 아니, 제목부터가 네. 만엔 원년의 풋볼이었는데 만엔은 지금 환율로 치면 10만 원이 조금 안 되고. 그렇죠. 네. 축구 경기 티켓값 하나가 10만 원이다라는 이야기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 책이 아니라 아닌 것 같은데. 놀리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자존심 상해. 이제 이 책 안 보신 분들은 만엔하면 일단 일본의 화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엔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럼 뭐예요? 만엔이 이제 에도막부 말기의 그 연호고요. 아, 연호. 네. 원년이 그러면 1860년. 1860년. 이 소설이 세 개의 시기를 왔다 갔다 해요. 예. 만엔 원년인 1860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던 1945년, 안보 투쟁을 했던 1960년. 이 세 개의 시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일본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탐구하는. 세 시점을. 네. 제목도 어렵고.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 이제 네. 미스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스의 동생인 다카시. 이 세 명이 주요한 주인공이고 미스는 되게 우울한 상태인 게 친구가 자살로 죽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혹이 있어가지고 또 병이 있어요.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멀리 떠나 있던 동생 다카시가 찾아와가지고 형 우리 고향에 내려가 살아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고향이 어디냐면 만엔 원년 1860년에 농민 봉기가 일어났던 곳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 내려갔을 때 다카시가 동네 청년들을 규합해가지고 풋볼팀을 만들어요. 이 풋볼팀이 처음에는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이들이 점점 폭력과 증오를 배우게 되고 이들이 봉기랍시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조선인 백승기라는 사람이 하는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동네에서는 천왕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 조선인 백승기가 하는 천왕이 하고 있는 슈퍼마켓을 털자, 봉기를 일으키자라고 해서 그 고향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기 축구 클럽처럼 포장돼 있지만 나쁜 짓을 하는. 네. 그러네. 예. 가장 중요하게 이 작가가 이 소설을 쓴 이유는 아마도 풋볼팀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역사에서 뭔가 조직되고 몰려다니면서 좋은 일을 한 적이 있나? 라는 자성인 것 같고 풋볼팀이라는 건 폭력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원년에는 풋볼팀이 없었단 말이죠. 많은 원년의 풋볼이라는 건 많은 원년부터 풋볼팀이 있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폭력의 역사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여전히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세계의 시대에 모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리고 예전부터 좀 꾸준히 사회활동에 참여를 한 오에 네. 겐자부로 작가라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언급해 볼 만한 게 오래전에 일본의 헌법 구조를 지키기 위한 구조 모임을 결성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오에 겐자부로입니다. 일본 헌법 요즘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번역한 걸 쉽게 보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렬한 부분이 바로 이 헌법 구조라는 이 부분인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안 한다. 예, 그게 구조의 1항이고요. 구조 2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일본은 육해 공군을 보유하지 않는다. 군대를 일본은 안 갖춘다라고 헌법에 딱 쓰여 있습니다. 네. 근데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자면서 개헌을 추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 법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법에 뻔히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사실은 일본에 보면 탱크도 많고 뭐 비행기도 많고 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되 딴 나라가 일본에 쳐들어오면 그거를 일본 바깥으로 쫓아내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조직을 갖추고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군대라고 안 하고 자위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정도를 갖추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나라 땅으로 쳐들어오면 그걸 몰아내는 것만 하겠다. 이 정도는 이해해줘라라는 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을 살짝 바꾼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 편인 딴 나라도 우리의 한 집단으로 보겠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하에서는 일본 군대가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에 겐자부로 같은 사람이 9명의 저명 인사들을 모아가지고 헌법 구조를 지키자는 구조 모임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고요. それで非常に日本のその憲法改正そして戦争のできる国家にするという日本の進み行きってことは進む可能性ってことは私は強いと思う。そのために現在は憲法9条の会っていう会合をやっています。日本の大きいマスコミはですね、私たちの運動をあまり報道しないです。それはね、理由は分かりません。しかしですね、一般の人たちがですね、2万5,000人も集会に来るってことは非常に珍しいことなんです。ですからこの運動を続けたいと考えています。 어쩌면 단순히 작가라고 하기보다는 작가 이상의 어떤 것, 작가가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고 글을 통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에 겐자부로는 노벨 문학상 말고 노벨 평화상 같은 걸 받고 싶지 않았을까? 노벨 문학상이 오에 겐자부로를 가두기에는 적은 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저는 오늘 오에 겐자부로 얘기 계속 들으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류이치 사카모토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두 분 다 생애 하고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어 보였어요? 이런 게 방송감인가 하면 나오는 거야. 훌륭할 텐데.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또 문학이라는 나라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또 떠나셔서 또 우리의 기억의 나라. 많이 배웁니다. 네. 저는 오에 겐자부로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네. 부끄러움을 아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예전에 그 루스 베네딕트라는 문화학자가 일본에 대해서 쓴 국화칼리라는 책에 일본인을 규명하는 언어가 있는데 수치심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호사카 유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도 유효한가? 유효하대요. 수치심이 어떤 거냐면 부끄러움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수치심은 내가 부끄러워할 만한 짓을 했을 때 누군가 아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본이 많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문화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고 루스 베네딕토도 쓰셨고 호사카 유지스님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오에 겐자부로가 그 수치심을 부끄러워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오해 겐자부로에 대해서 김은직 작가님 그리고 또 박재 대표님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에 이란의 수도 이름이 붙어 있죠. 그렇죠. 테헤란로. 테헤란로. 파울라비 샤가 우리 장도연 씨를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오! 제가 진짜 제일 충격받았던 건 포크랑 숟가락 이런 거는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자기 큰딸,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하고 네네네. 친구예요. 진짜 친구야? 진짜 친구였어요. 이전 일일 드라마 분위기다 이거 완전히. 국가가 돈이 비었다. 혁명이 시작되네. 예, 이게 쌓이는 겁니다.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